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개헌은 꼭 필요하며 이룩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민주발전을 이룩해 번영된 이번 선거 결과는 헌정사상의 영속의 개혁을 이룩하기 바라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이제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안 된다는 것과 더불어 개헌을 우리가 뭉쳐서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호기가 도래했지 않느냐.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 행복의 증진입니다.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주요 정당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거의 일성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내놨습니다.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공감대가 다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침 올해가 현행 헌법 87년 체제 이제 꼭 30년 되는 해이고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낼 개헌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헌일까, 또 어떻게 이걸 성공시켜낼 것인가,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저희 국회 방송에서는 5회 연속 특집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개헌이 미래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개헌인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3인의 세 분의 공동자문위원장 모셨고요. 또 국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원기 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김형호 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선욱 전 이대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우윤근 사무총장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헌법개정특위의 자문위원회에 세 분이 공동위원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헌법자문위원회가 개헌특위 의원들이 36명의 현역 의원들이 계시고요. 또 그분들의 자문을 응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56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을 잘 이렇게 또 이끌어 가실 지도자 세 분으로 여야 전직 의장님들 뭐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동안에 헌법에 가장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끌어 주셨던 우리 김원기 의장님, 김형호 의장님, 또 공법에 대가신 헌법행정법에 아주 큰 업적을 남기신 우리 김선욱 이대 총장, 이렇게 세 분을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네. 제가 뭐 많은 토론 진행했습니다만 네. 국회의장 전직 두 분을 함께 모시고 토론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았어요. 네. 그만큼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 중차사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5부작 특집 토론의 첫 회 제목이 왜 개헌인가입니다. 그냥 그 질문을 바로 제가 드릴게요. 김원기 의장님부터 왜 개헌입니까? 헌법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뀝니다. 이 시기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우리 그 정치사에서 가장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 의원. 저는 정말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불행한 대통령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개헌을 하지 않고 현행 헌법대로 계속 했기 때문에 6분 대통령 모두 종말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불행이 국민과 나라의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대통령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용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이제는 권력을 분산해야 됩니다. 권력 독점에 따른 폐해였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해야 되고, 단순한 분산만 아니라 그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의 무한한 어떤 그 책임감이 강조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됩니다. 김선욱 총장. 좀 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 정치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촛불 집회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치면서 실제로 국민의 참여가 중요했던 그 정신이 헌법의 중요한 가치로 담겨져서 좀 더 나은 헌법, 그리고 그 헌법 과정이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헌법 개헌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총장. 네, 87년 직선제 개헌은 굉장한 변화였습니다. 또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30년 동안에 대통령 여러 분이 바뀌었고 국회의원들은 늘 절반 정도가 초선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늘 우리가 물갈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의 질적인 변화는 크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그것은 사람으로 바꾸는데 한계가 있었다. 물갈이란 물을 바꿔줘야지 고기만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늘 50% 정도씩 초선으로 바꿨지만 정치는 늘 구태했다. 이제는 구조를 손봐야 할 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두 분 전직 의장께서 국회의장 계시던 때에도 개헌을 해보자는 얘기들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왜 못하셨던 거죠? 왜 그때 안 됐던 거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개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오해한다? 지금까지 9번의 개헌이 있었죠. 전부 다가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이 자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나 또는 그 권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 의사하고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했던 개헌이고, 또 유일한이 87년 체제, 그때는 정당 간의 협상을 통해서 개헌이 이루어졌지만은 국민 의사가 거기에 반영되거나 한 개헌이 아니었어요. 정치 집단끼리 한 개헌이었기 때문에 개헌이라고 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하는 개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헌이라고 하는 말을 꺼냈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선뜻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번 촛불 시위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그 이후에 이 개헌이 국민적인 분위기에서도 전폭적인 동의를 얻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 맞추는 원포인트라도 개헌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호응, 뭐 정치권의 호응도 얻질 못했었죠, 그 당시 사실.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 의장께서는 거의 개헌 전도사라고 불리시잖아요. 국회의장 맞자마자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하셨었고. 근데 왜 못하셨죠? 뭐 말씀 그대로 제 취임 일성이 개헌이었습니다. 순수한 입장, 선한 마음에서 정치를 보는 사람이라면은 개헌의 적기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다 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모든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들이 당선되면 개헌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와 여당도 심지어는 야당까지 그 실세 권력을 지닌 몇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행 헌법이 누리기에는 좋거든요. 권력을 행사하기에도 좋고 반대만 하면은 또 편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에 합의가 안 됐어요. 특히 권력의 실세들이 정치의 지도자들이 개헌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눈에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이제 촛불 시위 때문에 이제 개헌이 이제 필요성, 더 이상 이렇게 망가진 대통령, 망가진 이 국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개헌이 나왔고 이번에 다행인 것은요, 예년과 달리 당선된 대통령 되자마자 당선된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개헌의 길이 열린 것 같다 해서 크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김선욱 총장께서도 촛불 집회 얘기하셨고 지금 두 분 의장님께서 촛불 집회 얘기하셨고 세 분 다 공히 촛불 시위, 촛불 집회를 언급하셨는데 이젠 그건 국민들도 이제 개헌을 자기 문제로 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김원기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헌헌법이 48년에 만들어져서 9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그 9번 개정에서 늘 핵심에 있었던 것은 정부 형태를 권력 구조죠, 주로.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권력 구조와 관련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누가 권력을 가지는 거에 유리한가에 대한 당리당략이 늘 우선했던 개헌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기본권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분적인 내용의 발전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핵심이 정말로 국민들의 손으로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더 제도화하는 헌법을 만들자. 이런 국민들의 그 염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정치권이 정말 당리당략으로 가지 않고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그동안 30년 동안의 사회 변화를 담아내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헌법의 내용을 충실히 담는다면 그럼 모든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국민이 바라고 있는지 여론조사한 것도 있죠?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국민들의 호응이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우리 김원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은 권력자들 위한 노름이다 이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87년 체제는 예외입니다만은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불행한 대통령들을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양산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개헌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우리들의 실생활에 먹고 사는 문제도 이 권력 구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국회가 왜 이렇게 싸움질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권력을 놓고 이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구나 하는데 많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민생 문제와 연결된다? 네, 그런 생각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헌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아요. 그리고 그 헌법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 이후에 헌법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러고 새로 저술된 것도 많고요. 전 국민의 헌법 공부가 좀 열풍이 좀 일었습니다, 사실. 자, 왜 개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국민 기본권 또 자치권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니 해도 권력 구조. 아까 김영호 의장 말씀하신 권력 독점의 폐해. 이것이 첫 번째 개헌의 어떤 목표, 목적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개헌을 해야 합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거기는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협상을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앞서서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냐 하기에 앞서서 현행 헌법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이 일어났느냐 하는 걸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5년 단임제라는 단임제라는 국민적 여망에 의해서 탄생된 게 87년 헌법 체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5년으로 됐다 보니까 이 단임제가 평화적으로는 교체가 되지만은 그것이 바로 정치 보복과 흡사한 정치적인 단절, 더더구나 정책의 단절, 특히 중장기 정책과 비전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전 정부가 하던 것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조건 엎어버리고 새로운 거 시작하고 또 5년 바뀌면 그게 생명이 5년 가다 보니까 특히 이 비전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성장의 어떤 그 동력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국가를 그래도 정부를 이끌어가야 할 핵심이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은 5년만 바뀌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 핵심 공무원들을 물갈이를 해버리니까 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돼버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부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진영 논리, 갈등 이런 것만 계속 조장이 되는, 화합과 통합의 길보다는 성장과 발전과 화해의 길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대립하고 대결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제도를 두어서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 끝나면 대통령 권력을 쥔 사람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권력에 덫에 빠져서 정권 후반부부터는 힘이 빠져가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니 당연히 그 다음 정권을 인수받은 사람은 전 정권 지우기를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었던 거죠. 예. 사실 제가 이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개헌을 하지 않으면은 정치가 제대로 그 말하자면 시대를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불신을 받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의 지나친 집중에 있다. 이것을 제가 30여 년 정치를 하면서 깊이 느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2001년 3월 달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여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그때 최고위원회에서 정치 개혁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할 그 자리입니다. 저는 그때 이 대통령 밑에 있는 최고위원이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는 어떤 정치 개혁도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딴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상당한 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체험컨대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도, 국회의원도, 또 모든 지식이나 국민들까지도 정치하면은 정치의 가치는 대통령 권력이다 하는 고정관념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것이 거의 DNA 비슷하니 굳어져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하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게 대통령 권력을 우리가 차지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게 별로 없죠. 타협이 없고 all or nothing. 그러니까요. 사생결단하는 전투적인 정치만 수십 년간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를 볼 때 정치를 불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이런 표현을 해서 모릅니다만 혐오에 가까운 이것이 이제 국민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 협상의 정치, 소위 의회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이러한 정치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정치가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정치가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세계 유례 없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 폐단을 바꾸는 거다. 개혁하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개헌을 주장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18대 국회에 와서 우리 김형호 의장이 또 저와 뜻을 같이 해서 이제 좀 방금 말씀 있었습니다만 개헌 전도사로서 역할을 했고, 이것이 이제 정치권의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홍을 해서 개헌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아마 우리 김원기 의장님 처음 사용하셨을 겁니다. 어허. 저는 또 그래서 김원기 의장님이나 저나 현직 대통령에게 밉보이죠. 현직 권력에게 개헌을 하자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제 대통령이 개헌하겠다는 그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밑보일 거 없죠,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총장님. 두 분 의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두 분 의장님도 굉장히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또 원내대표, 당대표도 하셨고, 저도 뭐 뒤늦게 원내대표란 걸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법안을 놓고 이제 충돌하는 지점인데, 아무리 대화 타협을 하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헌법책을 썼는데요. 국회가 뭐 하는 곳인고 하니 대권 고지를 향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에 불과하다. 네, 네. 이게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고지를 향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전투를 4년마다 또는 5년마다 벌리고 있는 곳이다. 제가 그런 생생한 체험을 글로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승자 독식 구조, 또 갈등이 일상화된 나라. 예. 그래서 내일 일을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 국회 협상을 하지만 한 달 스케줄을 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내일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의원들이 알지를 못하는,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다. 그럼 어떻게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인가? 제가 그때 OECD 국가 34개 나라의 헌법을 번역해서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34개 나라. 그리고 헌법학회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거의 자명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에게 또 청와대에게 또 권력기관에게 권력이 독점된 나라가 34개 OECD 국가 중에 불과 두세 나라에 불과하다. 예를 들자면 멕시코, 한국 같은 나라입니다. 멕시코 6년 단임제거든요. 멕시코 가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신은 6년마다 죽는다. 6년 안에 신처럼 다 해먹다가 그 신이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죽어요. 예. 그래서 늘 부패와 제가 멕시코를 뭐 흠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유사하고, 미국의 대통령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도. 근데 거긴 연방제 나라니까요. 네, 미국에 대해서는 그 이화대학의 뭐 총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조지영 교수라고 아주 미국 헌정사를 다룬 유명한 교수께서 서문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미국은 대통령제 중심제 나라라고 말한 건 잘못됐다. 미국은 연방국가다. 예를 들자면요, 검찰총장이 각 주마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 권력이 뭡니까? 검찰 장악하는 겁니다. 총장 한 사람, 그 인사권을 다 장악이 가능한 나라 아닙니까? 또 국정원장, 국세청장. 그렇지만 미국은 각 주마다 검찰총장을 뽑는 방법이 달라요. 또 각 주의 대법원장을 뽑는 방법이 달라요. 네. 연방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건수가 1년에 100건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법원으로 다 모여서 1년에 2만 4천 건, 5천 건. 또 검찰총장이 모든 검사들의 총 그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을 갖느냐? 그래서 이번에 비교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멕시코와 같은 그런 낡은 구조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협치가 가능하도록 인간에게 맡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구조를 좀 바꾸자. 그래서 두 분 의장님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총장님도 하셨습니다만 분권형 쪽으로 가자.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여야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으로 가는데 과연 좀 더 세세한 내용의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느냐, 또 4년 중임제로 하느냐, 총리를 어떻게 하느냐, 강론은 좀 다릅니다만 총론은 대통령 권력을 이제 분권하자. 예. 지방 권력도 지방 분권 이렇게 하자 하는 쪽으로
큰 흐름은 잡혀져 우리 있습니다. 김선욱 총장께서 이 분권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분권형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 내각제도 아예 있을 수 있고요. 네.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다 이렇게 국회에 계시었던 분도 계신 분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분권하자는 건 결국 의회로 권한을 나누자는 네. 거잖아요. 이제 물론 뭐 지방과 중앙의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대전제는 국회에 대한 또 국민의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문제 못지않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제를 어떻게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이제 이 권력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건가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가자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여전히 많고 또 이제 더 나가면 의원 내각제까지도 가고 그 중간쯤이 지금 우리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30년을 거쳐서 해본 결과는 사람에 따라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까지는 왔는데 모든 권력이 통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좋은 권력자가 누리면 부패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전제가 틀렸고요. 어떤 의미에서 부패하고 남용되는 거는 사람의 속성이 아닌 권력의 속성이라고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든 모든 국가 권력에 대해서 통제하고 견제하는 장치를 저희가 분명히 잘 만드는 것이 이번 헌법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권력을 분산하고 그게 또 뭐 의회로 가든 그런 장치가 만들어질 때 의회는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얼만큼 신뢰를 받으면서 그 지지를 받을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세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책임이 좀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처음 이야기한 것이 18대 국회에 와서 국회 안에 이제 개헌 모임이 조직되어 가지고 그때 첫 번 그 회의 때 나를 초청해서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앞으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딴 어떤 폐단도 많지만은 권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통령한테도 이게 그동안에 많은 이 불행과 폐해를 줘왔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왔는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끝이 다 불행했어요. 모든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다 불행한 것은 본인의 정치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은 제도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그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식자들이랄지가 의원 내각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보편적이니까.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 그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제도 나라 중에 제일 다수의 나라들이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이 절대 다수 아닙니까? 특히 이제, 선진 민주 정치 선진 민주 국가에서는 조금 대부분 의원 내각제죠. 그런데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이제 최고 권력을 맞습니다. 갖고 국가를 그 책임지고 나가는 제도가 이제 의원 내각제인데 지금 의원 내각제를 주장해 가지고는 국민 투표에서 개헌이 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골적으로. 왜냐하면은 국민의 국회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광범하고 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던 모든 권한 그것을 대통령은 그만두고 이 국민들 보고도 대통령 권력을 뽑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다 하겠다. 이 사람들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면은 아무리 그 내용이 좋을지라도 국민 투표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형편에서 이 의치와 이제 통일 문제, 국가안보
이런 문제는 임기가 보장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대통령이 그대로 그것을 갖고 말하자면 정치 안정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나가고, 딴 내치 문제는 국회가 뽑는 총리가 맞는 게 책임지고 어떠냐? 나가는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한 제도다. 이렇게 이제 노골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아마 내가 기억하는 대로는 국회 개헌 모임의 절대 다수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거의 그 분권형 대통령 쪽으로 큰 가닥이 접혔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거예요. 분권형이라면 뭐냐? 외치 내치를 분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게 그렇게 딱 칼로 무자듯이 잘라지느냐? 외치 내치 분리라는 것이 모범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나라가 또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 숙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핵심은, 개헌의 핵심은 김원기 의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어떻게 슬기롭게 배분하느냐. 그러니까요. 이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방법은 국회로 주는 것과 아니면은 대통령 내부, 행정부 내부의 권력을 다시 쪼개는 방법이죠. 그 쪼개는 방법 중에 대통령과 하나가 총리의 대통령 총리든 뭐 분권형이든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도 일정한 권한이 가야 됩니다. 네. 가야 되는데 국회가 왜 욕을 먹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란다면은 국회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개헌을 통해서는 국회의원의 그 책임성을 특별히 명기하고 강조하는 그런 개헌이 되면은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국회도 국민에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권형 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분권형이라는 것은 왜 나왔느냐 하면 결국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책임을 분산시키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됐는데 많이 지금 우리 사회자 말씀처럼 외치와 내치로 하자 하는 거는 이제 쉬운 이제 방법이죠. 방법이 쉬운 것은 또 반드시 결과가 좋아진다는 법도 없는 거예요. 이는 지금 현대 21세기 사회에서 이 두부 못 자르듯이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얘기가 조금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 중임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논의 구조가 조금 더 복잡화되고 다양화돼야 되는 게 무슨 4년 중임제라는 식으로만 하면은 이건 8년 단임제와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이게.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무슨 연수만 가지고 5년 단임제가 4년 중임제 한다. 이건 8년 단임제다. 그래서 그냥 4년 중임제가 아니고 분권을 전제로 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의 뭐 권한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해가지고 헌법을 개정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거죠. 예. 학계에서는 연구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선택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연구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계 연구만 끝난 게 아니고 국회에서 말이죠. 제가 18대인데 18대부터 지금 20대죠. 개헌안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여러 학계에도 아마 개헌안 말이죠. 이거 전부 합하면 한 50여 군데 될 거예요. 개헌안 나온 것은 이거 조합만 해도 돼. 그렇죠. 특히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이 만드는 맞아요. 개헌안이 여러 개가 있어서 예. 시민들의 참여가 이제 특별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제 그 통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고 또 의견의 합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의원 내각제로 가고자 하는 중간 단계인 셈이죠. 지금 분권형을 얘기하시는 거는. 그렇다 그러면 아마 지금 국회도 정치개혁 특위가 마련될 예정이라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내각제로 가는 또는 분권형으로서의 국회가 좀 더 많은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뭐 정당제도에 좀 더 민주화라든가 또는 선거제도에 민주적인 제도가 그렇죠. 안착되는 거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작업이 함께 가면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호응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 분 의장님 말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분권, 제왕적 권한을 좀 나누자는데 총론으로 동의하고, 다음에 국회가 왜 이렇게 악순환에 빠져 있는가? 그거는 뭐 저명한 정치학자가 국회에 와서 한번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아주 정확한 그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회 문제는 뭔가 아니. 늘 국회를 누구나 욕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이 큽니다만은 이렇게 뭐 비판과 비난을 넘어서 혐오까지 금방 뽑아놓고 금방 또 욕하거든요. 그리고 50%씩 갈아치우는데 왜 그럴까? 이런 대목을 지적했어요. 그것은 국회를 계속 맹폭하고 비난하고 무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국민에게 그 힘이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회가 무능해지면 국민들이 유능해지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권력자 청와대가 그렇죠. 제일 큰 권력을 누리게 되고 검찰이, 국정원이, 국세청이, 언론은 또 누가 먹여 살리냐? 예. 대기업이 먹여 살리고 국회가 힘을 가지고 국회가 점점 해주면 상대적으로 권력기관, 다른 권력기관의 힘이 적어지는 거죠. 대통령, 검찰, 국정원, 국세청, 언론, 대기업. 그래서 국회를 유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지금 저도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가 이제 하는 일을 조금은 더 이제 깊이 있게 바라봤는데 예산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예산 처리되면은 솔직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하자면 원내대표 권한도 기재부의 과장만 못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국회는 발목은 잡을 수 있습니다. 통과를 안 시키면 돼요. 그러나 어떤 권한을 갖고 뭘 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예산이 이제 일례로 예산을 증액하려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삭감만 해놔요. 깎는 데는 소질이 있습니다. 막. 그럼 뭐 깎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지역구의 예산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깎습니까? 남의 지역구를 깎죠. 가져오려면 정부가 증액 동의 권한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가 보면 굉장히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정부를 어떻게 견제하겠는가? 그냥 막 싸우느라고. 그래서 하나 얻고 또 여당은 정부에 막 앞잡이 하느라고. 예. 야당은 무조건 덤벼들고 정부가 잘 되면 안 되니까. 또 야당은 무조건 모든 걸 대통령 탓으로 돌리려고.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그 권력이. 예. 그래서 국회에 권한을 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절절하게 이런 실정을 좀 알려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국회로 정치의 축이 옮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좀 옆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산 문제예요. 그 87년 헌법 개정이 되었을 적에 대한민국 예산이 불과 10몇 조였어요. 지금 예산이 얼마냐? 400조입니다. 400조. 근데 이 30년 동안에 헌법을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12조를 다룰 때에 그 헌법을 가지고 400조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 심사 기간은 불과 60일이에요. 네. 그 60일을 가지고 400조를 제대로 다루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 또 국회의원이 또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그 60일도 제대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또 국회의원이 제대로 예산 심의도 등등 국회에서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그리고 평가를 내린다는 전제 하에서 이 예산 심의 기간도 개헌을 통해서 이 헌법 조문에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확대해야 되고 나아가 예산 편성부터 대통령이 자기가 쓸 돈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던져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심의만 하라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 전제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회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들은 이미 우리가 동의 안 할 수 없어요. 아까도 몇 번 언급되었습니다만 특히 유럽의 선진 민주 정치를 하고 특히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정치일수록 국회는 의회는 다당제입니다. 어느 한 당이 과반을 차지하는지 거의 못해요. 7, 8개 정당이 서로 정책을 조율해서 연합해가지고 의원 내각제 형태로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 삶이 증진되더라.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답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자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당장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만 갈 것이냐, 이제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지점에 있다. 그게 이번 개헌의 권력 구조에 관한 중요한 우리의 답이다. 이 정도 말씀 나누고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국민 기본권이나 자치권의 강화도 이번 헌법 개정에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김 총장님이 조금 강조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마무리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기본권 분과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가고 있는데요.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이제 사회 변화도 담고 또 기본권에 대한 강화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다문화 국가도 되고 있고 근데 그런 이제 세계적인 인권 질서에 맞게 고치자는 부분에서의 큰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뭐 환경권이라든가 환경권. 네, 그리고 또 정보권 이런 사회 변화에 따른 정보 접근권. 네,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권리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복지도 강화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여기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3분 중에 하나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성평등권에 대한 의견도 이제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고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위에는 굉장히 적은 나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국회의원 17% 여성이신데 세계적인 순서로 보면 194개국 중에 116위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아시아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하고 있고요. 뭔가 이제 그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막혀 있는 유리천장이 너무나 강고하기 때문에 좀 더 성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에서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이 있고 지방분권 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고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자치 입법권과 자치 행정권과 뭐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수준과 범위는 지금 그 정도가 좀 많이 달라서 거의 연방국가 수준의 분권까지도 이제 논의되고 있기는 한데 맞아요. 얼마만큼 이제 합의를 이루면서 보다 강한 지방자치 제도를 이번 헌법에서 담을 수 있을지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평등 관련해서는 그나마 국회의원 비율은 적어도 네. 지금 주요 5개 정당에 3분이죠, 현재. 당대표 3명이 여성입니다. 이건 좀 획기적으로. 대통령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예. 자, 이와 같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권력 구조에 대한 선택, 그다음 국민의 기본권, 그다음 자치권 강화, 뭐 대략 이런 것들을 중심 과제로 하고 있고 연동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의제들이 던져져 있는데요. 우영근 총장님, 내년 지방선거가 며칠이죠? 6월 달로 예정돼 6월 며칠이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산해 보면요, 이게 네.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개헌 특위 예정은 이제 상당한 연구를 다 이제 모아놓고 있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8월 달에 아마 11군데 지역을 돌면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지금 자문회의도 이제 더 가동을 하고 또 뭐 국민 원탁 회의도 하고 해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뭐 빠르면 연말에 개헌안에 합의를 해서 국회를 우선 통과시켜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투표는 비용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게 효율이 높다고 하니까 예. 빠르면 12월 달에 하고 아니면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서 늦어도 4월까지는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너무 늦기 때문에 2월까지는 목표로 국회는 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회 그런데 3분의 2 찬성. 그게 이제 숫자상 3분의 2고 네. 사실상은 모두 합의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이 다르니까. 내용에 들어가서 기본권 분야도 상당히 지금 진척이 많이 됐더라고요. 권력 구조 부분하고 선거제도가 조금 지방 분권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선거제도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 이 점에 네네. 차이가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뭐 이 자리에서 할 건 네.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2라는 것은 전 정당, 전 정파의 합의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계기란 말이에요. 모든 곳에서 다 원칙적으로 개헌하자고 했으니까 또 날짜도 대체적으로 합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주 일정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각 정당끼리 타협을 붙여가지고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경험상. 근데 이번에 마침 말이죠. 개헌특위 안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네. 제가 자문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자문위원들을 보니까 면면들이 정파색, 정치색이 비교적 엷어요. 비교적. 다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들이 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네. 예? 눈치를 어떤 개헌이든지 100년 대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30년 대계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큰 세력이나 실력자의 눈치 보면은 그건 올바른 개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자문위원들이 중심으로 되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괜찮은 헌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각 정당에서 또 특위에서 논의를 하면은 좀 더 쉽고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문위원단이 단일안을 먼저 낸다. 그렇습니다. 그 합의가 거기서부터 가능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각 당의 의견들이 근데 그걸 하면 각 되죠. 당이 다 수용할까요? 그러면 각 당의 안엔 안보다는 훨씬 낫죠. 각 당의 안보다는. 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파적인 정당적인 색깔이 가장 엷은 곳이 그리고 국회 안에 있는 기관이고 하니까. 사실은 그리고 53분의 거기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말아야 됩니다. 그건 정부나 청와대는 개헌을 돕도록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에 국한해야지 정부 주도로 뭘 하겠다는 생각하면 이거는 국민적인 개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2월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국회는 합의를 못 이룬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안을 낼 수도 있다.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다.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하는데요. 김호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듭을 딱 맺으려면요. 좋은 말씀들이신데 사상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들이 계셨지만은 모든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특위에 참여한 분들, 뭐 자문위원이나 특위위원들 할 것 없이 개헌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 길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좀 마땅치 않은 그런 안도 통일된 전체 안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쪽 그 의견을 주장하는 대신 그쪽 것을 받아주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정신이 아니면은 개헌안은 합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나는 그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고 앞장서면은 될 개헌도 안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좋은 개헌안도 대통령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개헌안이 절대 통과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력을 가지고 야당들도 주장하고 설득하고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 대통령을 배척하는 그런 심사를 가져가지고는 개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18대 국회 때 제가 이제 17대 국회 이전부터 개헌을 주장했는데 18대 국회에 와서 이제 제가 17대 국회 마지막으로 이제 정계 현역 정치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생각은 내 필생의 과업이라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김형호 의장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여야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만나고 설득하고 어떤 그런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몸을 부탁을 드리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제가 김형호 의장이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에 좀 거부적인데 나보고 김 의장님도 그 주변을 말이지 김 의장님도 나서서 좀 설득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맥혀서 이게 여건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처지도 아니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석을 비롯해서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만나서 왜 이 이명박 대통령도 개헌에 동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거의 많이 만났어요. 참외 많이 써주셨어요. 그럼. 김영호 의장이 또 저보고 자기 여당 설득하는데 좀 나보고 같이 나서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이런 비사가 있었다는 걸 몰랐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당의 소속을 그렇게 이 염두에 두고 가리지 말고 모든 당이 똑같이 이게 합의하자면 안 된다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당과 정당끼리 개헌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 정당의 경계를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노력을 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그럼 해야지. 저는 지금 상당히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은 정당에 한계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그 소통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19대 때 제가 그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요. 앞장서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한 의원들 모았는데 200명 정도가 됐거든요. 여야 합쳐서. 그분들이 모이면 당 색깔이 굉장히 옅어집니다. 다른 것들은 당 진영 논리가 좀 지배하는데 19대 말에 200명 정도가 모이면 아주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이 분위기면 되겠구나. 근데 20대도 막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권력을 쥔 사람은 자기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서 집권 초반에 개헌에 부정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임기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일단 약속을 했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집권 후반부가 되면 다음번 권력의 윤곽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개헌에 반대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 요인은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런 점을 좀 잘 감안해서 정당 간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존중하시고 국회는 국민을 존중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자면 19대 때 야당 원내대표 때 그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여야 대표, 당대표, 원내대표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 와서 시정연설 예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늘 이제 국회가 뭐 일하는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여당 권력 구조에 있다고 제가 직접 말씀드렸어요. 여당은 정부에 앞잡이하기 바쁘고 야당은 싸우기 바쁘니까 이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한 말씀도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 뭐 이 대화가 안 이어지죠. 개헌을 대통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네. 대통령 의지가. 근데 이번에야말로 대통령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 야당 의원은 안 계십니다만은 야당 그 정치인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그때 야당하고 상당히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국가 원로회의를 청와대 만들겠다고 해서 나한테 이제 여러 번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좀 참여해달라고 설득을 했었어요. 제가 3번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뭐 때문에 내가 참여를 했냐면 한 2번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습니다만, 뭐 때문에 했냐면은
대통령하고 그 소통의 길을 내가 이 스스로 막아버리면은 안 되겠다. 그건 개헌을 주장할 자격이 없지. 그래서 내가 사실은 개헌 때문에 참여를 했어요. 예, 야당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해야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거니 받거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자, 아까 우인근 총장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회 마지막 발언 이게 국민들께 한 1분 정도씩 네 분께 한 말씀만 듣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민들께서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공감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러고 여야 의원의 지도자들이 그러고 많은 분들이 바라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야말로 정치가 제대로 되는데 개헌이 절대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도 함께 좀 정치인들을 잘 만들어 달라고 성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총장님 마지막.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지금 개헌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헌법 개정에 더 많은 관심 갖고 더 많은 그 참여의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셔야 좋은 헌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자문위원회에는 이제 전문가들과 또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이번 개헌에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겠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함께 좋은 헌법을 만드는 길에 동참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이 적극 참여해야 또 정치인들이 자기 권력 나눠먹기 식으로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김영호 의장님 마지막 말씀. 작년, 금년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격동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국제 정세는 더욱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안전이라는 것과 또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두 가지 중차대한 목표 앞에 있습니다. 그 해결하는 첫 단추이자 열쇠가 헌법의 개정입니다. 개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권력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어서도 안 되고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헌신적인 법치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성숙된 민주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제도 삶도 2만 불에서 3만 불, 4만 불 선진국으로 향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나라는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개헌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개헌에서부터 나라가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시작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김원규 의장. 국민 여러분 그동안의 정치가 국민 여러분께 너무 실망을 드려서 올해 정치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정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기본 틀을 이번에 바꾸는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셔서 기본 틀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틀을 바꾸면은 정치도 크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새로운 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부작 특집 토론 개헌이 미래다. 오늘 그 첫 시간 왜 개헌인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질 앞으로의 방송에도 많은 관심 갖고 이 개헌 추진 과정에 국민적 참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오늘도 좀 뜨겁게 토론을 나눈 권력 구조,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집중적인 토론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